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 중 하나가 손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인지 손목이나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손목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증상이 질병으로 인한 통증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초염인데요. 2020년 한 해 건초염 진료 환자가 16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매년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걱정스러운 건데요. 단순한 통증이라고 가볍게 여기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수병원 김태균 과장과 함께 건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곳곳에 나타날 수 있는 통증. 특히 움직임이 많은 손과 손목이 아프면 고통도 큰데요. 손을 사용하는 반복적인 업무나 운동을 하고 난 뒤 통증이 느껴진다면 건초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건초염의 원인과 치료법은 무엇인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균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건초염입니다. 우선 이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건초염은 최근 헬스나 골프 운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손목과 손가락 통증을 일으키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다치거나 삐끗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면 건초염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건초염은 건막염, 힘줄 윤활막염이라고도 하는데요. 힘줄과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손목과 손가락 통증의 흔한 원인입니다. 활액막이 증식되고 활액이 증가해서 통증과 부종, 자결감까지 느끼게 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 흔하게 이제 손목 그 통증에 보면 손목 터널 증후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이 건초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네. 있을까요? 건초염과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가락과 손목에 통증을 야기한다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선 건초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가운데에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이 압박되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부종과 통증이 나타나는 건초염과는 다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은 가장 먼저 호소하는 증상이 손 저림 증상이고요. 이게 심해지게 되면 손끝이 이상한 감각이 느끼게 되는 이상 감각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그 건초염이 힘줄을 감싸고 있는 부분에 생기는 염증이라면 사실 뭐 발생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주로 건초염은 어떤 부위에 생기나요? 건은 한자인데 우리말로 하면 힘줄입니다. 힘줄은 근육이 뼈에 붙어서 우리 몸의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부착 부위입니다. 힘줄이 있는 어느 부위에서든 건초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초염 중에 가장 흔한 것이 협착성 건초염인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힘줄이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고 건막이 좁아져 건막 내를 힘줄이 움직일 때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고 어렵게 되면 접촉 부위에 마찰이 생겨서 발생을 합니다. 네. 협착성이라는 용어가 뭐 네. 목 디스크나 뭐 허리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등장하는 용어인 줄 알았더니 손목에도 지금 협착성이 나오는군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방아쇠수지와 득게르뱅병이 있는데요. 방아쇠수지는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 붙거나 힘줄이 지나가는 활발한 통로가 좁아지면서 힘줄이 자연스럽게 통과하지 못하고 마찰되어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득게르뱅병도 비슷한 원리로 작용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손목의 첫 번째 구역에 있는 힘줄이 엄지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붓고 건막과 마찰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뭐 설명을 좀 해주시기는 했지만 이 방아쇠 수지나 득케르뱅병이나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좀 전에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을 펴고 구부리는 과정에서 두꺼워진 힘줄이 좁아진 활차를 통과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고 했죠. 네. 이때 펴지지 않고 구부러진 힘줄이 걸리는 느낌이 있다가 더 센 힘이 작용을 하면 갑자기 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총을 쏠 때 방아쇠를 격발하면서 딱 하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습니다.
드케르뱅병은 이 질환을 처음 언급한 스위스 의사인 프리츠 드케르뱅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요. 손목의 엄지손가락 쪽을 요측이라고 합니다. 이 요측에는 뼈와 인대로 구성된 통로가 있는데요. 이 중 첫 번째 통로를 통과하는 힘줄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생긴 협착성 건초염을 드케르뱅병이라고 합니다. 네. 드케르뱅병은 이름이 어렵기도 하고 네. 생소해서 우리는 흔하게 진료실에서 손목 건초염이라고 환자분들께 설명드립니다. 예. 저는 그냥 손목 건초염이라고 하겠습니다. 훨씬 쉽네요. 네. 방아쇠수지하고 손목 건초염 그 원인이 있겠죠. 네. 원인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협착의 원인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손가락이나 손목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붓고 두꺼워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즉 손가락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 장기간 운전을 하거나 골프나 라켓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아쇠 수지와 관련이 높은 질환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당뇨병이 있고요. 방아쇠 수지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이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또한 드케르뱅병은 사체 연고나 수술을 할 때 소견이 있거든요. 이때 힘줄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경우가 있고 또한 힘줄이 원래 부착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비정상적으로 부착을 했거나 힘줄들 사이에 중격이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럴 때는 드케르뱅병과 원인이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방아쇠 수지나 드케르뱅병이 주로 발생하는 뭐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부위가 있을까요? 방아쇠 수지는 정형외과에서 매우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남자에게서도 발생도 하지만 주로 45세 이상의 여자에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손가락은 세 번째 손가락이고요. 네 번째 엄지손가락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드케르뱅병 또한 30에서 50세 이상의 여자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여자에게서 남자보다 10배 이상 더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 여성에게서 뭐 10배나 더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이 호르몬의 변화가 좀 심하고 가사에서 노동이 압력이 좀 높고 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손을 많이 쓰잖아요, 가정에서. 예, 그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어떤가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방아쇠 수지가 잘 발생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인은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잘 발생하고 그리고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잘 발생을 하는데요. 소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소아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엄지손가락에서 가장 잘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 원인과 부위가 이렇게 다르고요. 소견이 좀 약간 다른데요. 염증성 소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과는 다르게 소아는 이렇게 굴곡 변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선천성이라고 하지만은 한두 살이 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더라도 30에서 66%까지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아를 수술을 결정을 할 때는 만 4세까지 지켜보다가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을 표현을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정말 보호자가 관찰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뭐 30에서 66%까지는 자연 치유가 된다고 하지만 그럼 나머지는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일까요? 네. 아이들이 이제 손가락을 쓸 때 굴곡 변형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경우 굽어져 있는 것 때문에 이 손을 창피해하거나 손을 안 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굴곡 변형이 오래되면 불편감이 지속되고 관절이 구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 임신을 한 경우나 출산을 한 뒤에 드케르뱅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나요? 네, 그렇습니다. 드케르뱅병은 임신 말기나 수유기 여성에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반복적인 사용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체중도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들고 내리는 운동도 하게 되고 활막이 저류가 돼서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 여성 임산부 10명 중에 2명 이상이 건초염, 특히 드케르뱅병에 잘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드케르뱅병은 이 시기에 발생하는 경우
수개월 내에 저절로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손목이나 손가락은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쓰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가벼운 통증들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의 강도 통증이 이게 뭐 질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방아쇠 손가락은 진단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보면 힘줄이 걸렸다가 풀릴 때 나타나는 통증, 탄바름이 주 증상이고요. 활차라는 고리를 만졌을 때 느껴지는 압통, 그리고 활차가 두꺼워지고 힘줄 내에 물혹이 있는 경우면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득게르뱅 병은 손목 요축 부위에 통증과 압통이 주요 증상인데요. 이 증상은 엄지를 움직일 때 주로 심해지고 주변으로 방사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마찰음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더 심해지면 방아쇠 수지에서 생기는 잠김 증상도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득케르뱅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에서도 흔히 간단히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혼자서 또는 둘이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검사법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해보는 검사법으로는요, 첫 번째로 핑켈스테인 검사법인데요. 네. 이것은 제가 환자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손목을 요측으로 척측으로 잡아당겼을 때 손목의 요측에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검사법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초프 검사법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손바닥을 펴서 엄지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손을 가볍게 쥐고 손목을 척측으로 구부립니다. 이때 손목의 요측 부위에서 통증이 유발되면 득케르뱅 병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없네요. 저도 안 아프네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검사법으로 통증이 자극되거나 통증이 심해졌다면 득케르뱅 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 한번 해보시고요. 그 비슷한 부위에 나타나는 감별해야 될 뭐 그런 질환이 또 있을까요?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이 걸리는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손가락이 걸려서 펴지지 않는 잠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잠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주피트렌 구축, 힘줄 내 종양, 그리고 유리체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득케르뱅 병은 같은 부위에 통증이 있는 다른 질환과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엄지에 수근 중수 관절에 관절염이 있는지, 교차 증후군이 있는지, 또 외상이 있었다면 주상골에 골절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통 이런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해야 하나요? 방아쇠 수지와 득케르뱅 모두 보통 증상과 신체 검사만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방금 전에 말한 감별 질환을 확인하고 또한 질환의 심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초음파, MRI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에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살펴봤으니까 두 가지 질환. 먼저 방아쇠 수지는 어떤 치료 과정이 있을까요? 네, 방아쇠 수지의 치료의 목표는 힘줄과 점막의 붓기와 염증을 감소시키고 손이 불편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손가락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고요. 경구용 소염제를 먹고 휴식을 하면 가벼운 증상은 이런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부위에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치료 효과는 좋은 편인데 재발이 적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계속 증상이 지속되거나 계속 재발하는 경우는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당뇨병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의 목적은 활차라는 고리를 절개해서 손가락이 불편감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보통은 보존적 치료로도 많이들 좋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소염제를 제공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심한 경우 찜질 치료를 하면 많이들 좋아집니다. 네, 그건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럼 이번엔 득케르뱅 병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득케르뱅 병도 보존적 치료가 우선시 됩니다. 부목으로 손목과 엄지손가락을 고정하고 경구용 소염제를 복용하면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잘하고 통증이 점차 경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우에 국소 스테로이드를 건막 내 주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보존적 요법을 시행해도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재발되는 경우라면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은 협착된 점막을 절개를 하고 염증성 활액막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 수술 후의 경과는 어떻습니까? 방아쇠 수지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며칠 내에 운동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불편감이 없다면 일반적인 생활은 바로 시작을 해도 되고요. 어떤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더 오랫동안 불편감과 통증, 붓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득게르뱅병은 수술 후 약 2주에서 3주간 부목 고정을 하고요. 이 또한 회복을 위해서 물리치료를 같이 시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치료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서 뭐 약을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제를 조금 투입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모든 치료에서 부작용은 필요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도 몇몇 부작용이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주사 놓은 부위에 피부에 탈색이나 조직에 탈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되면 지방이 괴사가 생길 수가 있고요. 힘줄이나 인대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 홍조나 혈당이 증가하는 합병증이 있고요. 더 심해지면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첫 번째는 효과가 되게 좋은데 반복적으로 시행할수록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자주 받는 질문이시겠지만 재발이나 합병증 뭐 우려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방아쇠 수지는 수술 후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수술 후에 약 97%에서 불편감이 사라졌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에서 재발이 있을 수 있고 수술할 때에는 손가락의 양 옆에 있는 손가락 신경하고 혈관을 주의해야 됩니다. 득게르뱅병 또한 힘줄 따라서 염증이 재발할 수 있고 수술 후에는 힘줄이 탈구되거나 표재성 신경 분지의 손상으로 자결감을 느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 만약에 그냥 단순한 통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초기에 병원에 내원을 하지만 방치하고 치료하지 않는 경우 늦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간단하게는 심한 통증을 오랫동안 시달리는 것에서부터 관절이 강직될 수가 있고요. 증식성 건초염이 되면 힘줄이 약해지거나 심지어 힘줄이 파열이 되기도 합니다. 그 건초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나 운동을 할 때 물체를 반복적으로 쥐는 행동을 자제하고요. 손목이나 엄지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휴식인데요. 정형외과적으로 손목과 손가락에서 통증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알림 장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통증이 발생하잖아요. 이것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일종의 신호인 겁니다. 건초염 또한 대부분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므로 초기에 통증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휴식을 그 시기에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휴식이라고 하면 그냥 뭐 집안에 가만히 있는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 어떤 휴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아쇠 손가락하고 득게르뱅병은 모두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발생되고 또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원인이 되는 행동을 제일 먼저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 운동을 했는데 이게 발생했으면 그것을 잠시 중단하는 게 맞고요. 여기에 손에 쌓인 피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뜻한 찜질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엎드려서 하거나 누워서 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휴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손목, 뭐 손가락 건강에 좋은 스트레칭 방법 있으면 좀 배워봅시다 오늘. 네, 있습니다. 예. 네. 평소에 적절한 손 스트레칭을 하면 손목과 손가락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게 되면 유연성도 늘어나고요. 관절의 운동 범위도 늘어나게 돼서 우리가 외상을 입었을 때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스트레칭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팔을 편 채로 손가락을 바닥으로 향하고요. 반대쪽으로 이 손가락을 잡아서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이렇게 3초에서 5초간 유지하시고요. 이제 다음에는 천정으로 돌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3초에서 5초간 유지하고 이 행동을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스트레칭은요. 제가 준비했는데요. 말랑한 공이나 인형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쥔 채로 있다가 세게 쥔 상태로 30초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쥐었다 폈다를 약 10회 정도 유지하면 손가락이 스트레칭 되고 근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갖고 노는 볼 좋네요. 네. 테니스 공은 안 지워질 것 같은데. 네, 너무 딱딱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건초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할 건데요. 톨스토이의 동화에 황제와 청소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황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열심히 일한 궁전의 청소부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일을 해서 건초염에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손은 이미 아름다운 손입니다. 이제 열심히 일한 여러분의 손을 고맙게 여기고 아꼈으면 좋겠고, 건초염이 발생했다면 건초염은 쉽게 치료가 가능하니까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미 아름다운 손이다. 예, 그만큼 관리도 또 잘 해줘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균 과장과 함께 건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리를 걷다 보면은 이어폰 꽂고 다니는 분들 많더라고요. 많아요, 정말. 네. 요즘에는 운동할 때도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는데요. 하지만 장시간 사용은 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네, 귀 안쪽이 습해지면 감염률이 높아지는데요. 외이도염과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급적 오랜 시간 사용하는 건 피해 주시고요. 운동할 때는 목욕한 뒤에는 이어폰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초염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닥터 MBC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